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1년 전보다 줄었지만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많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을 웃돌며 전체 1위를 기록했습니다. 건물이나 사무실 벽면에 식물을 키우는 수직 정원이 최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수경 재배나 관리가 쉬운 데다 공기질 개선은 물론 실내 온도를 3도 정도 낮추는 효과까지 확인됐습니다. 중국이 자체 우주정거장 텐궁에서 과학 연구를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를 발사했습니다. 우주로 간 3명의 우주 비행사들은 6개월 동안 각종 과학 실험과 우주전의 보호 장비 설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중국계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 회사가 미국 내 강제 매각을 막지 못하면 서비스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틱톡의 강제 매각 입법을 마무리한 미국은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하면서 미중 갈등이 디지털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 첫날 다행히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을 떠나겠다는 교수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만큼 당장 다음 주부터 의료 공백이 가시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지난달 25일 의대 교수들이 제출한 사직서가 한 달이 지나면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아직 집단 사직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진료 취소 등 혼란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 주부터는 교수들의 이탈을 막기 힘들어 보입니다. 당장 서울대병원 비대위 교수 4명은 다음 달 1일 병원을 떠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성명서를 곳곳에 붙이고 환자들에게 의료 공백 사태를 예고하는 병원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차원에서 사직서를 받아두고 시점을 봐서 대학에 제출하겠다는 병원도 많습니다. 학생들의 대량 휴학이나 유급 또는 전공의에 대한 직접적인 사법 절차가 시작될 때 비대위에서 가지고 있던 사직서를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대학병원들의 휴진 예고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충남대와 원광대 병원의 휴진을 시작으로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는 오는 30일, 서울 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대 의대는 다음 달 3일부터 매주 1회 휴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일단은 교수님들이 휴진을 하기로 결정하신 부서는 간호사나 아니면 간호 운영 선생님들이 직접 환자분들한테 전화해서 그날 진료를 못 볼 것 같으니 지원을 해야 될 것 같다. 외래를 변경하셔야 된다라고 직접 전화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또 성균관대 의대도 초과 진료 시 하루 휴진을 권고하고 전남과 원주 등의 상급 종합병원들도 주 1회 휴진을 검토하며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다는 방침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현실화되면서 환자들의 시름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해결은커녕 더 악화하는 의정 갈등에 현장에서는 불안이나 걱정을 넘어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밤 김영순 씨는 갑자기 귀가 들리지 않는다는 남편을 데리고 응급실 10여 곳을 돌았습니다. 전공의가 없다며 가는 곳마다 퇴짜를 맞다가 겨우 서울대병원으로 왔지만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교수들마저 사직에 동참하며 외래 진료는 최소 6개월 뒤에야 잡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진하고 타협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대화가 안 돼가지고 피해는 지금 고스란히 이렇게 환자들이 보고 있는데 벌써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심장질환이 있는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찾은 딸도 불안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추적 관찰하셔야 되는 상황인데 계속 진료 볼 때마다 좀 불안하긴 해요, 상황이. 이러다가 또 교수님 못 뵙는 거 아닌가 싶고. 교수들마저 떠나면 환자들은 어떡하느냐며 불안과 걱정을 넘어 분노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서울대병원 다니면서 너무 속상해요. 너무 의사 이기적인 그게 너무 보이는 것 같아서 화가 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당장 그만둬도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환자는 그 반대가 부적으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다른 병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줄이 길게 늘어선 아산병원 응급실 앞엔 환자를 내리지 못해 발이 묶인 구급차가 여러 대고
지금 뭐 아침에 와가지고 아침 뭐 한 7시쯤에 와가지고 지금 2시간 넘었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간 이식 뒤 정기검진을 받으러 강원도에서 일찌감치 출발한 환자는 진료가 미뤄질까 오는 내내 마음을 졸였습니다. 불규칙적으로 움직일까 하는 우려도 되고 또 이게 언제까지가 마지막이다라는 어떤 결정적인 얘기도 없고 애매하고 약간 혼란스럽고 합니다. 전공의 집단 이탈 2달째에도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갈등에 교수들 사직 사태까지 이어지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와 가족들의 몫이 되고 있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낮아졌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중에서는 여전히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간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을 보면 지난 2022년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5.2명으로 1년 전보다 0.8명, 3.2% 감소하면서 2013년 이후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2020년 기준 연령 표준화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24.1명으로 OECD 평균인 10.7명을 2배 이상 웃돌며 1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충북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늘어난 광역자치단체인데요. 충청북도는 출산 장려 시책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올해는 결혼에서 돌봄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저출생 대책 확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지난해 충북의 출생아 수는 7,580명, 지난 2022년과 비교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한 난자 냉동시술비 지원 등 각종 출산 대책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올해부터는 출산뿐 아니라 결혼부터 돌봄까지 단계별로 지원하는 저출생 대책을 내놨습니다. 먼저 청년들의 결혼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혼부부 무이자 대출을 지원합니다. 최대 1,000만 원까지로 대출 이자를 2년간 지원합니다. 출산한 가정에도 최대 1,000만 원까지 대출 이자를 3년간 지원하고 5명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최대 매년 500만 원을 도와줍니다. 특히 20대, 30대 이런 분들이 경제적인 지원이 가장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이 많고요. 그건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지원 부분을 좀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된 거고. 여기에 다음 달부터는 산후조리비 50만 원과 함께 분만 취약 지역 임산부들에게는 50만 원의 교통비도 별도로 지급합니다. 부모들의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 다함께 돌봄센터 9곳, 공동육아 나눔터 5곳을 추가로 건립합니다. 총체적으로 이것을 마련하지 않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그런 선도적인 또는 종합적인 우리가 노력을 함으로써 전국적으로 출산 정책의 모범을 보이고 충청북도는 지역민들이 단계별 출산 지원 정책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조례 재개정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최근 건물이나 사무실 벽에 식물을 키우는 수직 정원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황량한 회색 공간을 싱그러운 초록으로 꾸밀 뿐 아니라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크다고 합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안성에 있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입니다. 600평 규모의 비닐하우스에서 수경 재배용 식물을 계약 재배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납품한 물건은 공기 정화 능력이 뛰어난 스파트 필름. 뿌리에 묻은 흙을 꼼꼼히 털어내고 수경 재배 화분에 옮기면 출하 준비 끝입니다. 식물의 행선지는 하남의 한 사무실 휴게소. 벽에 수직으로 세워진 구조물이 싱그런 초록으로 채워집니다. 스파티 필름, 테이블 야자, 산호수, 천냥금, 스노우 사파이어가 사이좋게 자리했습니다. 실내 정화 효과가 탁월한 바이오월, 이른바 실내 수직 정원입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창문을 닫아놓고 지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럴 때에도 창문을 닫아놓고 지낼 때에도 수직 조경이 있어서 습도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굉장히 쾌적하고 흙 대신 물을 사용한 수경 재배라 관리가 쉽고 병해충 우려가 적습니다. 수직 정원 효과를 확인해 보니 수직 정원이 없는 곳에 비해 포름 말데히드 농도가 55% 감소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도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또 초미세먼지는 1시간에 9.4% 낮아지고 이산화탄소 농도는 4% 이상 감소했습니다.
실내 온도는 한 3도씨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고요. 그 실내 공간에서 이렇게 갇힌 생활을 하는 그 샐러리맨들에게 그 푸른 정원을 보여줌으로써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좀 우울증이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습니다. 최근엔 IoT 기술을 활용해 관리가 한층 수월해졌습니다. IoT 기술이라든가 센서 기술, 그다음에 빅데이터 활용하는 기술들이 지금 첨가가 되어서 관리를 좀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날이 많아지면서 수직 정원에 대한 관심도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중국이 자체 건설 우주정거장 텐궁을 활용해 과학 연구 등을 수행할 유인 우주선 선저우 18호를 발사했습니다. 중국은 현지 시각 25일 오후 8시 59분 중서부 간수성의 주취한 위성발사센터에서 3명의 비행사가 탑승한 선저우 18호를 발사체 창정 EF 야오에 실어 발사했습니다. 새 비행사는 현재 우주에 체류 중인 선저우 17호 비행사들과 함께 궤도 회전을 마친 뒤 우주정거장에서 6개월가량 체류하면서 우주과학 실험과 우주잔해 보호장비 설치 등의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 중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과학교육과 공익활동, 우주탑재 시험 등의 활동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텐궁에 도킹한 뒤 6개월에 걸쳐 우주 임무를 수행해온 선저우 17호 승무원 3명은 이달 30일 지구로 복귀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메모리 반도체 부문에서 경쟁하는 미국 기업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미국 반도체법에 따라 61억 달러, 우리 돈으로 8조 4천억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미국 백악관은 현지 시간 25일 마이크론이 뉴욕주와 아이다호주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데 보조금 61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 상무부도 마이크론에 최대 75억 달러까지 대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마이크론이 앞으로 20년 동안 뉴욕과 아이다호에 1,250억 달러를 투자해 최첨단 메모리 제조 생태계를 구축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모 회사인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강제 매각을 소송으로 막지 못하면 서비스 종료를 추진할 것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복수 소식통을 인용해 틱톡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바이트댄스 운영의 핵심적 요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틱톡을 매각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전했습니다. 바이트댄스는 강제 매각법의 위헌성을 따지는 법적 대응에 주력하고 패소할 경우 알고리즘 데이터를 미국 기업에 넘기는 것보다 서비스를 종료하는 방안을 선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틱톡이 바이트댄스의 전체 매출과 일일 활성 사용자 수 등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은 만큼 사업 전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소식통은 분석했습니다. 미국이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에 대한 강제 매각법의 입법을 마무리한 가운데 중국 통신사의 미국 내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도 금지했습니다.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는 현지 시간 25일 광대역 인터넷 서비스를 통신법 2장의 적용을 받는 서비스로 재분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차원에서 미국 내에서 광대역 네트워크를 운영하는 외국 정부 소유의 기업에 대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외국 통신사업자 등을 규제하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통화 서비스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자들은 미국 내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FCC는 통신법 214조에 따라 차이나텔레콤과 차이나유니콤, 차이나모바일 등 4개의 중국 정부 소유 통신사에 미국 내 운영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개통한 지 한 달이 돼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 승객이 정부 예상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A 노선에서 가장 중요한 삼성역 복합환승센터 완공까지 늦어지면서 정부가 막대한 보상금을 민자 사업자에게 내줘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대중교통 혁명으로 불렸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이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말 GTX A 노선 일부 구간이 개통되자 승객들은 기대를 한껏 키웠습니다. 수서 동탄 구간을 단 20분 만에 주파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지하철보다 시속 180km로 달릴 수 있다고 하니까 신기하고, 또 빠르다고 하니 동탄까지 20분 걸린다고 하니까 버스보다 한 3배는 빠르니까 더 좋죠. 네, 일주일마다 학원 때문에 가야 되는데 되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격도 저렴하게 탈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정부는 이런 기대를 품고 하루 예상 이용객을 2만 1,0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한 달이 지난 현재 상황은 어떨까? 하루 평균 이용객은 고작 7,000명 남짓으로 정부 예산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넘어가는 램프업 기간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객 입장에선 당장 GTX를 타기엔 무엇보다 동탄역 등 주요역의 접근성이 떨어집니다. 개통 전부터 예견된 일입니다. 이보다 전 구간 개통이 늦어지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올해 개통 예정인 파주운정 서울역 민자 구간과 동탄 수서 구간을 잇는 삼성역 복합 환승센터 완공 시기가 2028년 하반기로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삼성역 센터는 서울시가 맡고 있는데 강남에서 환승이 안 되면 이용객이 크게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막대한 정부 보상금으로 이어집니다. 정부가 민자 사업자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삼성역 센터 완공이 늦어져 승객이 크게 줄고 그만큼 운영이익이 감소하면 정부가 차액을 메워주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장 올해 말부터 연간 수백억 원을 2028년까지 물어줘야 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보상금 전망치가 확정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보상금 지급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어 결국 서울시와 부상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사과에 이어 대파, 양배추까지 식품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황 자체가 부족해 벌어지는 현상인데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점점 더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동건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제품의 가격을 꼼꼼히 살핍니다. 몇 번을 고민하다 내려놓고 발길을 돌립니다. 최근 식품 물가가 들썩이자 소비자들은 장보기가 무섭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가장 체감되는 항목은 과일입니다. 사과가 너무 비싸고요. 아기가 잘 먹는 것 중에 사과이거든요. 근데 너무 비싸가지고 손이 안 가요. 기자도 직접 과일과 채소 위주로 쇼핑을 해봤습니다. 가격 제한은 3만 원. 2만 원에 가까운 사과와 만 원이 조금 넘는 토마토를 담았습니다. 제가 살 수 있는 것은 이 사과와 토마토 단 2개뿐이었습니다. 금사과에 이어 대파, 양배추까지 가격이 오르자 과일과 채소 위주의 쇼핑을 아예 포기하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일단 과일 쪽이랑 야채 쪽 코너는 거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필요한 거 딱 옛날에는 좀 필요한 거 웬만하면 샀는데 이제는 장을 보며 가격을 비교하고 따지는 것이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됐습니다. 서서 한참 서서 계산을 하게 돼요. 예전에 무조건 샀는데 지금 내가 이걸 만들면 집에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요리를 해 먹을 때 들어가는 것들이 양파나 아니면 당근, 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들 위주로라도 가격이 좀 많이 낮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재료라 부담이 큰 만큼 조금이라도 가격이 낮아지기만 소비자들은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이처럼 밥상 물가에 서민 허리가 휘자 정부가 부랴부랴 전방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생산량을 늘려 수급을 안정화하고 수입가를 낮춰 가격을 낮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사과와 배, 양배추, 그리고 김마저도 금값이 되자 정부가 물가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먼저 산업부 차관은 마트를 찾아 밥상 물가부터 살폈습니다. 판매 단가를 지금 보조를 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어 대형마트와 편의점 업계 관계자들을 불러 모아 물가 안정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서는
인상 시기를 조금만 좀 늦춰주시고 인상폭을 최대한 최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바 금밥이 돼버린 김밥 가격을 잡기 위해선 김 생산량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최근 수출 증가와 맞물려 국내 김 재고량이 줄어든 게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꼽혔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축구장 면적의 3,800배에 달하는 김 양식장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채소나 과일처럼 계약 재배 제도 도입도 검토합니다.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는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과잉 생산됐을 경우에는 출하 시기와 물량을 조절을 하면서 아울러 김을 비롯해 배추와 양배추, 포도 등 7개 수입 품목에 대해선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해 가격을 낮출 방침입니다. 작황부진으로 가격이 오른 사과와 배, 복숭아 등에 대해선 생육 상황을 계속 살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전방위 대책을 통해 최대한 빨리 물가를 2%대로 안정화시키겠다는 목표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물가 잡기에 나섰지만 대책들이 얼마나 실효성 있을진 좀 더 두고 볼 일입니다. YTN 최아영입니다. 부모와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유산 상속분을 법으로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학대 등 폐륜 행위를 한 가족들까지 상속을 보장하는 건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 상속 제한 대상을 넓히자는 법은 아직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번 헌법재판소 심판 대상에 오른 조항 가운데 대표격은 민법 제1112조입니다. 고인의 유언과 상관없이 부모나 자녀, 배우자, 형제, 자매 등 가족들에게 돌아갈 상속분을 일정한 비율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제대로 모시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한 경우에도 법으로 상속을 보장하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지난 2019년 가수 구하라 씨가 숨진 뒤 20년 넘게 연락을 끊었던 친모가 나타나 유산의 절반을 요구한 일이 알려지면서 비판에 더욱 불이 붙기도 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헌재에도 유류분 제도의 위헌 여부를 따져달라는 헌법 소송이 40건 넘게 접수됐고 헌재는 이들을 한데 묶어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가족의 연대를 유지하는 목적이 있다면서도 피상속인을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경우에도 유류분을 인정하는 건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어긋나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법 효력은 일단 유지하고 2025년 말까지 국회가 유류분 상실 사유를 구체화한 법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국회에서 입법 형성권을 잘 이렇게 발의를 하셔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 유류분 제도를 다시 정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에도 이미 상속인의 결격 사유를 규정한 조항이 있지만 그 범위가 지나치게 좁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상황입니다. 구하라 씨 사망 이후 양육이나 부양 의무 미이행 등도 결격 사유에 추가하자는 민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인의 형제 자매에게도 유류분을 보장하는 조항은 위헌 결정이 내려져 즉시 효력을 잃었습니다. 공익기부, 가업승계 등을 위해 증여한 재산도 유류분에 포함하는 내용 등 나머지 관련 조항들은 모두 합헌 결정을 받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앞서 GTX-A 이용객이 정부 예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민자 사업자에게 연간 수백억 원을 물어줘야 할 상황이라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주요 역의 접근성과 환승센터 미비가 원인으로 꼽히는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이 개통 전부터 예견된 일이라는 겁니다. 수도권 교통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 만큼 이제라도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미흡한 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